6월 23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늘 옥중에서 만 53살 생일을 맞았습니다. 지난 2017년 첫 구속 이후 두 번째 맞는 옥중 생일인데 이 부회장은 매주 목요일은 구치소와 법원을 오가며 삼성 불법 합병 경영승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은 해체된 과거 삼성 미래전략실 법무팀을 이끌던 핵심 임원들이 다시 삼성전자 법무실로 복귀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왕성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 모든 의혹의 핵심인 미래전략실은 해체할 거죠? 하겠습니다. 국민들이 다 보시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지난 2016년 12월 국정농단 사건 관련 국회 청문회. 증인으로 나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삼성그룹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온 미래전략실 해체를 공식 선언합니다. 총수의 직속 참모조직으로 1959년 설립된 삼성 비서실을 모태로 하고 있는 미전실은 그룹 내에서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관계사 경영전략과 인사, 인수합병 등 주요 현안을 진두지휘해왔습니다. 이후 구조조정본부, 전략기획실 등 명칭은 바뀌었지만 권한과 역할은 변함없이 유지돼 오다가 4년 전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면서 정경유착 고리로 지목받으며 2017년 3월 1일 해체되는 운명을 맞았습니다. 미전실 해체와 동시에 산하 법무팀 소속 법조인 출신 임원들의 줄퇴사도 이어졌습니다. 당시 법무팀장이었던 성여루 사장과 김수목 부사장, 엄대현 부사장 등 법무팀 핵심 인사들이 동반 퇴사한 겁니다. 검사 출신인 김수목, 엄대현 부사장은 이재용 부회장의 특검 수사 대응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2017년 2월 17일 이 부회장이 끝내 구속을 피하지 못하자 미전실 해체와 함께 회사를 떠난 겁니다. 김수목, 엄대현 부사장은 하지만 퇴사 후에도 로펌으로 자리를 옮겨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깊숙이 관여하며 막후에서 진두지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수목, 엄대현 부사장이 1년을 터울을 두고 다시 삼성으로 복귀한 것으로 확인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지난달 공시된 삼성전자 분기보고서입니다. 김수목 부사장은 지난해 11월 삼성전자 임원으로 공식 복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엄대현 부사장은 그보다 한 해 앞서 지난 2019년 공식 복귀했습니다. 특히 김수목 부사장은 이재용 부회장 재판을 관장하는 삼성전자 법무실 송무팀장으로 복귀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외곽 지원에서 이 부회장 관련 재판을 전면에서 진두지휘하기 위한 복귀 아니냐는 해석입니다. 김수목 부사장 복귀 시점이 이 부회장의 실형 여부가 결정될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를 2개월여 앞두고 이뤄진 점, 코로나 확산과 법관 정기 인사 때문에 중단됐던 불법 합병, 경영승계 재판의 본격 재개를 앞둔 시점이었다는 점이 이 같은 해석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배구조 관련 사항이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내부에서 쟁점을 챙길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와 관련 삼성 소식에 정통한 재계 관계자는 공식적인 임원 자리에서 물러난다고 삼성과 인연이 끊어지는 것은 아니라며 필요하다면 보다 자유로운 상태에서 소위 외곽 지원 방식으로 활동하다 복귀하는 사례가 드물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김수목, 엄대현 부사장과 함께 미전실 법무팀 3인방으로 불리며 미전실 해체 후에도 자리를 지켰던 조준영 부사장이 이번 분기보고서 임원 명단에서 빠져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공시된 분기보고서에선 삼성전자 법무실 법무팀장으로 이름이 올라왔는데 김수목 부사장 복귀 직후 임원 명단에서 이름이 사라진 겁니다. 검사 출신인 조준영 부사장은 2008년 삼성 특검 당시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변호를 맡아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후 3년 뒤인 2011년 당시 최지성 삼성전자 부회장의 보좌역으로 삼성에 입성한 뒤 굵직한 법률 현안들에 빠지지 않고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까지 조준영 부사장이 맡고 있던 삼성전자 법무실 법무팀장은 지금은 판사 출신인 김경환 부사장이 맡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법조인 임원은 확인된 것만 2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 임원과 법조인 대관을 교차 확인한 건데 법무실 사령탑인 부장판사 출신 김상균 사장은 사법연수원 13기로 김명수 대법원장보다 2기수가 빠릅니다. 올해 처음 임원진에 이름을 올린 1979년생 막내 박장용 상무대우까지 삼성전자는 국내 기업 중 가장 많은 법조인 임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KT의 법조인 임원이 4명 안팎이니까 KT의 5배가 넘는 메머드급 규모입니다.
특히 전무급 이상 임원들은 14명 전원이 법원과 검찰 출신 정관들입니다. 이 중 검사 출신이 8명이고 판사 출신은 6명, 여성은 1명도 없습니다. 지난 1월 삼성 준법 감시 조직 확대 조치 일환으로 법무실 산하에서 CEO 직속 기구로 재편된 준법 지원 조직 컴플라이언스 팀도 규모가 크게 확대됐습니다. 준법 지원 조직 인원은 모두 62명으로 집계됐는데 팀장은 행정법원 판사를 지낸 안덕호 부사장이 맡았습니다. 역시 미전실 출신인 안덕호 부사장은 반도체 부문 법무지원팀장을 지냈으며 2017년 당시 단 2명뿐인 40대 부사장으로 업계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새롭게 진용을 꾸린 삼성전자 법무실과 준법 지원 조직이 당면한 제1과제는 국정농단 뇌물 파기 환송심에 이은 불법 합병 경영승세 재판입니다. 더불어 다음 달 28일이면 형기의 60%를 채우는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 또는 광복절 특사로 풀려날 수 있을지도 삼성 안팎에선 초미의 관심입니다. 법률방송 왕성민입니다. 넷플릭스 망 사용료 소송이 모레 25일 1심 판결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입니다. 윤 변호사님, 넷플릭스 망 사용료 소송은 어떤 소송인가요? 네, 이번 소송의 발단은 네. 넷플릭스의 트래픽이 급증하기 시작한 네. 2019년 말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네. 2018년에 100만 명에 못 미치던 넷플릭스의 국내 가입자가 네. 불과 1년 남짓한 기간 동안에 200만 명을 훌쩍 넘어설 정도로 급성장을 거듭하면서 네. 트래픽이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해 4분기 네. 국내 트래픽을 분석한 결과 넷플릭스는 전체 트래픽의 4.8%를 점유해서 25.9%인 구글에 이어서 네. 2위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는 5위권 내 국내 업체인 네이버, 네. 카카오, 컨텐츠 웨이브를 모두 합친 것보다 많은 숫자로 이들 국내 업체와는 달리 넷플릭스는 국내 네. 통신망 통신사에 네. 망 사용료를 내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SK 브로드밴드는 네. 2019년 11월 방송통신위원회에 망 사용료 협상 중재를 요청하는 재정 신청을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넷플릭스는 여기에 불응하면서 2020년 4월에 네. 이 재정 절차를 거부하면서 망 사용료를 낼 수 없다는 내용의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이게 지금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국내 업체들은 망 사용료를 낸다고 하셨는데 넷플릭스는 왜 안 내는 건가요? 네, 그 넷플릭스의 한국 서비스의 경우에는 네. 일본과 홍콩에 둔 데이터 임시 저장고인 캐시 서버를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넷플릭스는 캐시 서버를 제공하는 업체에 낸 네. 그 접속료로 컨텐츠 사업자 CP로서 네. 비용은 다 치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SK 브로드밴드가 일본 캐시 서버에서 데이터를 받아오는데 따른 네. 전송료는 네. SK 브로드밴드가 부담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정리를 하자면 네. 그 넷플릭스는 망 이용 대가를 접속료와 전송료로 구분을 해서 네. 접속료를 지불을 했기 때문에 네. 전송료를 지불할 필요는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넷플릭스가 제공하는 컨텐츠를 네. 택배 물건으로 가정을 하게 되면 네. 물류센터에 물건을 가져다 놓는 비용, 즉 접속료는 본인들이 지불한 만큼 네. 물류센터에서 물건을 가져가는 비용, 네. 그러니까 전송료는 가져가는 SK 브로드밴드가 내야 한다라는 주장입니다. 네. SK 브로드밴드 입장은 어떻게 되나요? 네, 그 SK 브로드밴드는 네. 그 넷플릭스의 주장은 물건의 택배비를 택배회사에 전가시키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넷플릭스를 해외 인터넷 쇼핑몰, 네. 물품 공급 업체, 네. 그리고 SK 브로드밴드를 택배 회사에 네. 비유를 하면 네. 물품 공급업자가 국내 배송이 가능한 물류센터에 물건을 갖다 놨으니까 네. 배송은 택배 회사가 알아서 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네. 주장이라고 하는데요. 네. 세상에 이제 어느 택배 회사가 물건 네. 전송을 자부담으로 하는 경우가 있냐라는 음. 것이 SK 브로드밴드의 주장입니다. 네. 그리고 또한 그 네이버나 다음이 네. 전송료를 지급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네. 넷플릭스의 태도는 한마디로 배째라라는 것이다라는 것이 SK 브로드밴드의 주장입니다. 네. 주장이 팽팽한데 재판을 전망해 보면 어떨까요? 글로벌 기업이 법 제도를 피해서 국내 인프라에 무임승차한다라는 논란도 네. 이제 이번 소송을 통해서 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 같은데요. 네. 현 시점에서 법원이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줄지는 예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SK 브로드밴드가 승소하면 그 넷플릭스의 공식 제휴사인 네. KT, 그 LG U+ 등도 망 이용료를 별도로 산정하는 계약을 맺을 것으로 보입니다. 통신사들은 또한 네. 디즈니 플러스, 아마존 프라임 등 국내 시장 진입을 준비하는 해외 CP에도 네. 망 이용료를 요구할 근거를 마련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내에서 최대 트래픽을 유발하는 구글과의 망 이용료 협상도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이와 반대로 네. 넷플릭스가 승소하면 국내외 CP와의 망 이용료 협상에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해외 CP는 물론이고 네. 네이버, 카카오 등의 국내 업체들도 네. 망 이용료를 내지 않겠다라고 선언할 가능성 또한 있어 보입니다. 넷플릭스든 SK 브로드밴드든 이제 폐소에 따른 비용 증가분을 서비스 이용료에 반영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이는 결국 이제 컨텐츠나 인터넷 서비스 한쪽의 요금 줄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이제 우세합니다. 네. 업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국내 인터넷 생태계 질서를 정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네. 하면서 양측의 주장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의 입장까지 고려해서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기를 바란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뭐 국내 인터넷 생태계 질서를 성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 같은데 판결을 지켜봐야겠네요.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판결문을 통해 사건의 이면을 들여다보는 판결의 재구성. 오늘은 취득세 부과 취소 얘기해 보겠습니다. 박아름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일단 사건 내용부터 볼까요? 네, 김모 씨는 지난 2011년 5월 네. 그 택지 개발 예정인 경기도 성남시 네. 분당구 토지에 대한 분양권을 매수하면서 네. 분양대금의 프리미엄 명목에 네. 돈 8억 2,310만 원을 네. 더하여 지급하고 네. 또 토지를 매수한 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네. 그리고 세무서엔 프리미엄을 제외한 그 분양대금만을 신고하고 그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했습니다. 네. 이후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과세 당국이 네. 프리미엄 미신고분에 대한 그 취득세 5,596만 6,600원, 네. 지방교육세 526만 7,840원, 네. 또 농어촌 특별세 279만 8,300원, 합계 6,403만 2,740원을 부과했습니다. 이게 뭐 정상적인 세금 부과인 것 같은데 뭐가 문제가 된 건가요? 네, 문제는 세무 네. 담당 공무원이 네. 그 김 씨가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네. 납세 고지서 송달을 시도했으나 김 네. 씨를 만나지 못하면서 불거졌습니다. 네. 이에 세무 공무원은 2016년 6월 17일 아파트 네. 무인 택배 보관함에 네. 납세 고지서를 넣은 후에 아파트를 재차 방문을 해서 네. 그 무인 택배 보관함에 납세 고지서 등이 있음을 알리는 안내문을 부착했는데요. 네. 김 씨는 이에 대해 구 지방세 기본법에서 정한 납세 고지서 교부 송달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네. 따라서 취득세 부과 처분은 무효로 음. 취소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 씨가 납세 고지서를 받지 못한 건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네. 그 수원구법 제1행정부 항소심 판결문에 따르면 네. 양측의 다툼이 없거나 증거로 인정되는 인정사실에 그 네. 김 씨 또는 김 씨의 가족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2016년 8월 30일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보관되어 있는 택배 보관함을 네. 열었다가 네.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지 않은 채 문을 닫았고 네. 그 후 2016년 12월 16일 김 씨가 택배 보관함에서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네. 수령을 하긴 했다는 건데 법원 판결은 어떻게 나왔나요? 일단 1심 재판부는 원고인 김 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네.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세무 담당 공무원이 2016년 6월 17일 착수한 교부 송달이 김 씨 또는 김 씨의 가족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택배 보관함을 열어본 2016년 8월 30일이나 그 김 씨가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2016년 12월 16일에 완성되었다는 것이 1심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네. 즉 김 씨의 납세고지서 교부 송달이 이뤄진 만큼 네. 취득세 부과 처분을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취소해달라는 김 씨 주장에 근거가 없다며 기각한 것입니다. 네. 하지만 이후 항소심 재판부는 네. 1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로 판결하면서 취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이 뒤집어진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의 납세고지서를 직접
교부받지 못한 게 네.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수령을 거부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또 납세고지서 교부에 가름해서 택배 보관함에 고지서를 넣는 것에 대해 세무공무원과 김 씨 간 의사 연락이 없었던 점 등을 네. 들어서 교부 송달이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네. 재판부는 이에 과세당국이 네. 김 씨에게 한 취득세 부과 처분은 무효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게 뭐 대법원 판결을 지켜봐야겠지만 판결이 이대로 확정되면은 취득세는 뭐 영원히 부과하지 못하는 건가요? 아니면 뭐 새롭게 송달 절차를 거쳐 취득세를 다시 부과할 수 있나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한 번 재판한 걸 다시 재판을 해서 처벌할 수 없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서 네. 그것처럼 그 대법원에서 취득세 부과 처분이 무효라는 확정 판결이 나면 네. 취득세를 다시 부과할 수 없다는 게 이창식 한국세무사고시 회장의 설명입니다. 네. 한번 들어보시죠. 네. 내가 대법원에서 안 됐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는 부과를 못하죠. 이미 끝난 거니까 상황이. 그러니까 우지 절차 자체가 흠결이 있으니까 아예 다시 못하는 거죠. 뭐 일사부재리랑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이창식 회장은 다만 네. 그 납세고지서를 송달하면 과세당국이 휴대폰 문자 등을 네. 통해서 요즘에는 그 세금 부과 처분을 알려주는데 네. 이렇게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애매하고 좀 이해하기 어렵다는 네. 입장까지 밝혔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지켜봐야겠지만 취득가액을 낮춰 신고한 건 분명한데 추가 세금을 부과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하니까 이창식 회장 말처럼 좀 애매하네요.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검찰이 민정수석 재직 당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 금지 사건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어제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손가락을 다쳤다고 용역 계약을 거부했다면 부당 해고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정상 업무 수행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고용 승계를 거부한 것은 부당 해고라고 판시했습니다. 승차권 확인 및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KTX 승무원의 얼굴 등을 때리고 명찰을 뜯는 등 행패를 부린 60대에게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평소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남편의 전 처가 낳은 13살 딸을 때려 숨지게 한 40살 계모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남편은 별거 중이어서 폭행 사망을 막지 못했습니다. (6월 23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